가죽 말채찍이 내 등을 내리칠 때도 나는 울지 않았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소리가 성북동 대저택의 창문 없는 어두운 포도주 저장고 안을 공명하며 유난히도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도윤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묵직한 진짜 가죽 채찍이 그의 소나귀에서 허공을 갈랐다. 매번 내리치는 채찍은 나의 급소만은 정확히 비껴가면서도 내 존엄과 자존심을 폭력적으로 찢어발겼다. 내 잘못을 인정해,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우아했다. 마치 절망에 빠진 범죄자를 내려다보는 오만하고 고고한 판사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식은땀과 피가 섞여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고 오직 그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입었던 순백의 명주 실내복을 붉게 적셨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피어올랐다. 나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쓴맛을 삼키며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내 시선은 그의 넓은 어깨를 지나 구석에 잔뜩 웅크린 내 딸과 문가에 서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한유라를 향했다. 오늘은 하은이의 5번째 생일이었다.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나는 잠실 최고급 특급 호텔의 최고층 특실에서 직접 분홍색 풍선을 달고 거대한 맞춤형 수제, 설탕공예 케이크를 세팅하고 있었다. 도윤은 오늘 하루 딸에게 완벽하고 행복한 생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룹 이사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가 특실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그는 늦가을의 한기뿐만 아니라 눈이 붉게 퉁퉁 부어오른 유라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유라의 손에는 갈기갈기 찢긴 청담동 최고급 수제 맞춤 연회복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지난달 한국미술품 경매에서 도윤이 직접 낙찰받은 수집품으로 5년 전 제주도 별장화제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유라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했던 옷이었다. 그 연회복은 다음 주 혜성기업 연말 만찬에서 유라가 입을 예정이었다. 사모님, 저를 경계하시고 제가 대표님 곁에 머무는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 차라리 저한테 화를 내시지 그러셨어요. 왜 하은이한테 이 옷을 가위로 찢으라고 시키신 거예요? 이건 대표님이 주신 진심 어린 선물이었는데. 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고 가녀린 어깨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파르르 떨렸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도윤의 손등이 내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그 엄청난 힘에 나는 탁자로 내동댕이 쳐졌고 설탕공예 케이크가 바닥으로 엎어졌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설탕, 조랑말 장식들이 산산조각 났고 알록달록한 생크림이 내 온몸에 튀었다. 하은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내 다리를 끌어안으려 앞으로 몸을 던졌지만 도윤은 아이의 멱살을 잡아 뒤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무심하게 밀쳐냈다. 하은이를 당장 성북동 저택으로 데려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줘야겠어. 도윤의 눈빛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가웠고 내게 변명할 기회조차 단 한치도 허락하지 않았다. 등에 다시금 밀려오는 끔찍한 고통에 내 기억이 흩어졌다. 채찍의 끝이 드러난 내 날개뼈를 20번째로 후려치며 핏방울들을 허공으로 흩뿌렸다. 따뜻한 액체 한 방울이 밖으로 튀어 하은이가 입고 있던 새하얀 명주 공주풍 원피스 위에 정확히 떨어지며 눈부시게 붉은 얼룩을 피워냈다. 엄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나쁜 아빠,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하은이가 경호원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마치 궁지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아이는 앞으로 돌진해 도윤의 허벅지를 꽉 끌어안고는 세게 깨물었다. 도윤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고 그의 미간이 단숨에 굳게 일그러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걷어찼다. 하은이의 그 보잘것없는 힘이 어떻게 다 큰 성인 남자의 힘을 버텨낼 수 있었겠는가. 아이는 끊어진 연처럼 뒤로 날아가 고풍스러운 전통 고가구 자개장 모서리에 이마를 심하게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은이의 창백한 이마에서 순식간에 피가 솟구쳤고 눈물범벅이 된 뺨을 타고 흘러내려 원피스의 핏자국과 섞였다. 하은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듯 비틀어 풀고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가 딸을 품에 꽉 끌어안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상처를 틀어막았지만 그 눈부시게 붉고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도윤의 움직임이 허공에서 멈췄고 채찍을 쥔 그의 손등에는 핏대가 굵게 솟아올랐다.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대표님, 다리에서 피가 나요. 유라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명을 지르며 나섰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에게 밀착했고 하은이에게 물린 양복 바지 위를 옅은 향기가 나는 손수건으로 덮어 지혈했다. 그녀의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하은이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제발 아이한테 화내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 망가진 연애복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전 싸구려 옷이나 입어야 할 주제예요. 대표님의 진심 어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은 정확히 계산된 독약처럼 작용해 도윤의 마음속에 방금 막 피어올랐던 알량한 죄책감의 불씨를 단숨에 짓밟아 껐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책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혐오와 잔혹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네가 키운 훌륭한 딸의 꼴을 봐라, 서진아. 길바닥에서 굴러먹던 야생 짐승 같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알량한 질투심 때문에 5살짜리 애까지 조종하면서 온갖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다니. 넌 정말 구역질이나. 내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딸아이의 미약한 훌쩍임이 무딘 칼날처럼 내 심장을 조금씩 점연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꼬박 5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5년 전 그와 결혼하기 위해 나는 내 진짜 정체를 숨기고 여의도 최고 투자회사의 수석 대표 자리마저 주저없이 버렸다. 나는 기꺼이 이 저택에 나를 가두고 요리를 배우고 그의 모든 기분에 맞추는 법을 배웠다. 언젠가는 빙산도 녹을 거라 믿었다. 내가 충분히 내어주면 결국 그도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잘생겼지만 냉혹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드는 지독한 한기만을 느꼈다. 도윤 씨, 내 목소리가 거친 사포가 탁자를 긁는 것처럼 쉰 소리로 흘러나왔다. 거기엔 어떠한 발악도 없었고 오직 죽은 물처럼 고요한 정적만이 있었다. 난 옷을 찢지 않았어. 하은이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지. 그저 한유라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내게 사적인 린치를 가했어. 보안 카메라에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을 텐데 당신과 하은이를 제외하고 그 휴게실에 들어간 사람이 대체 누구였지? 도윤이 비웃음을 흘렸다. 5년 전 유라는 그 화재 속에서 나를 구하다가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지. 개미 한 마리 밟지 못할 만큼 착한 여자야. 널 모함하려고 자기가 직접 그 귀한 옷을 찢기라도 했다는 거냐? 화재 속에서 목숨을 구해준 은혜라니. 언제나 똑같은 변명이었다. 내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다. 5년 전 그 제주도 별장 화재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차 속에서 그를 끌어낸 사람.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 하마터면 얼굴까지 망가질 뻔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유라는 그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내가 현장에 떨어뜨렸던 목걸이를 주어 아주 편리하게 그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뿐이었다. 한 번은 설명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나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려 한다는 그의 조롱뿐이었다. 그 후로 나는 2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과거는 시간 속에 묻힐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살톱에 박힌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부위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뿐이었다. 30대는 다 때렸어? 나는 고개를 숙여 옷소매로 하은이의 얼굴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도윤은 나의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태도에 찔린 듯 눈동자에 짜증스러운 기색을 번뜩였다. 그는 채찍을 바닥에 거칠게 집어던졌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이 지하실에서 네가 한 짓이나 반성해. 유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나올 생각 마. 그는 돌아서서 유라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고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음식, 물, 구급함 모두 끊어.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 무거운 철문이 쇠가 맞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쾅 닫혔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외부의 모든 빛을 철저히 차단했다. 지하실에는 병적으로 창백한 빛을 뿜어내는 희미한 벽등 하나만이 남았다. 엄마, 아파. 하은이가 내 품에 파고들며 찢어진 내 옷깃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처럼 미약한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등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나는 명주 실내복에 찢어진 밑단을 북북 찢어띠로 만든 다음 아이의 이마 상처를 급하게 지혈했다. 무서워하지 마, 하은아. 엄마, 여기 있어. 오늘 밤이 지나면 엄마가 널 여기서 데리고 나갈 거야.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이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뺨에 내 뺨을 맞대자 예고도 없이 마침내 눈물이 쏟아졌다. 고통이나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긴 망상에서 깨어났다는 우스꽝스러운 자각 때문이었다. 나, 서진아, 대한민국 재계 최상위권인 진성그룹의 막내딸이자 여의도의 절반을 쥐락펴락하던 금융계의 천재. 그 당시 나는 사랑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아버지와 오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모든 빛나는 날개를 꺾은 채 기꺼이 이 남자의 뒷마당에 갇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사랑을 위한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들의 눈에 그것은 그저 값싼 행동일 뿐이었다. 식은땀과 섞인 피가 피부에 들러붙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얼음장 같은 공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주머니를 뒤져 화면이 산산조각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다행히 전원은 켜졌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며 유령처럼 창백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도윤이 예전에 보냈던 가식적인 애정 문자나 재벌가 사모님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위선적인 안부 인사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연락처를 넘기다 꼬박 5년 동안 차단 목록에 넣어두었던 번호에 손가락을 멈췄다. 차단 해제를 눌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한 번 울렸을 뿐이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1초도 안 되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믿기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떨리는 깊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나니? 서태준. 쩍쩍 갈라진 내 입술이 달싹였고 내 눈동자의 온기는 한 가닥씩 쓰러져가며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얼음장만 남겼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 진성금융그룹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진성가, 장남 서태준이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다. 직후 의자가 넘어지는 요란한 굉음과 함께 방을 가득 채운 여의도. 금융임원들의 경악에 찬 헛숨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어디야? 누가 널 건드렸어?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태준의 목소리가 단숨에 높아졌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과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큰오빠. 나는 시선을 내려 하은이의 옷에 묻은 핏자국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가벼웠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시퍼런 칼날을 품고 있었다. 나 이제 장난 그만하려고. 강도윤 일가가 날 너무 비참하게 해. 그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수화기 너머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오직 태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5초 후 그가 딱 3글자를 내뱉었다. 알았다. 기다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점차 잠이 드는 하은이를 안고 얼음장 같은 벽에 기댔다. 등 쪽의 상처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내 머릿속은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다. 강도윤은 자신이 내 명주를 쥐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내가 해성가를 떠나면 감기약 하나 살 돈도 없는 온실 속 새라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그 문을 부숴버리며 자신이 대체 어떤 괴물의 봉인을 해제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바깥에서 철문이 밀려 열렸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눈을 찔렀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도윤이 아니라 해성가의 집사였다. 그는 서류와 만년필이 담긴 은쟁반을 들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역력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유라 씨에게 끝내 사과를 거부하시겠다면 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사가 내 앞으로 쟁반을 들이밀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맨 위에 적힌 굵고 검은 글씨를 읽었다. 이혼 합의서. 그 아래 빽빽하게 채워진 조항들 속에는 단 하나의 핵심 조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성 측은 혼인 기간 중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 따라서 어떠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없이 빈몸으로 떠나야 하며 딸에 대한 모든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당한다. 그 종이 쪼가리를 보며 나는 돌연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도윤은 이것을 완벽하게 계산한 것이었다. 내가 딸을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약점 잡아 나를 굴복시키려는 수작이었다. 그의 눈에 나 같은 의존적인 여자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길거리로 나앉아 버려진 들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자비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만년필 이리 줘요. 벽에 기댄 채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등에 앉은 딱지들이 다시 터지며 따뜻한 피가 배어나왔지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집사는 내가 이토록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줄은 예상치 못한 듯 1초가량 굳어있다가 머뭇거리며 만년필을 건넸다. 나는 뚜껑을 열고 주저없이 여성 측 서명란에 서지나 세 글자를 휘갈겼다. 필체는 날카로웠고 펜 끝은 종이를 뚫을 듯 힘이 실려 있었다. 두 번째 조항은 수정이에요. 나는 합의서를 다시 쟁반 위로 던지듯 올려놓으며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하은이는 내가 데려갑니다. 해성기업의 돈 같은 건 더러워서 10원 한 장도 필요 없으니 도윤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전하세요. 집사는 내 두 눈에 깃든 압도적인 위압감에 질려 무의식적으로 반발짝 물러서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10분 후 도윤이 직접 지하실로 내려왔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완벽하게 매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시커먼 분노의 폭풍을 품고 있었다. 유라는 마치 이 집안의 아름다운 안주인이라도 된 양 따뜻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서진아, 대체 무슨 줄다리기 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 도윤이 수정된 합의서를 벽에 거칠게 내리쳤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주제에 다친 애물단지까지 질질 끌고 나가겠다고? 혜성가 문턱을 나서는 순간 넌 길바닥에서 3일도 못 버틸 거란 걸 정녕 모르는 거냐? 나는 몸을 굽혀 하은이를 안아 올렸고 내 시선은 그의 어깨 너머 마당 밖 잔뜩 흐려진 하늘에 조용히 머물렀다. 비가 오겠네요. 내가 살아남든 말든 그건 내 할 바입니다. 도윤 씨가 걱정할 수고는 덜어드리죠. 내 말투는 마치 완벽한 타인에게 말하듯 무미건조했다. 이런 무시하는 태도는 도윤을 완전히 격분시켰다.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내 뼈를 부숴버릴 듯 무자비한 힘으로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모를 줄 알아? 네가 내 딸을 데려가려 하면 내가 타협할 줄 알았나 본데 똑똑히 들어. 네가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해성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은 너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때 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해도 난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거다. 도윤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라가 위선적으로 나서며 도윤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다.
사모님이 홧김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모님, 그냥 고개 한번 숙이세요. 밖엔 곧 폭우가 쏟아질 텐데. 다치신 몸에 하은이까지 놀랐잖아요. 갈 곳도 없으시면서. 그녀의 두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과 황홀감이 번뜩였다. 나만 떠나면 혜성가의 안주인 자리는 사실상 그녀의 주머니 속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유라의 위선적인 얼굴을 쳐다보고는 자유로운 왼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짝! 경쾌하고도 살벌한 뺨 때리는 소리가 유라의 뺨을 강타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들고 있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고 도윤의 비싼 가죽 구두 위로 물이 튀었다. 내까지 쓰레기가 감히 어디서 나한테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다고 지저대는 거지? 나는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뺨 한 대는 유라뿐만 아니라 도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다. 서진아, 너 미쳤어? 도윤이 포효하며 반사적으로 내 손목을 놓고 허리를 굽혀 유라를 부축했다. 난 미치지 않았어. 나는 붉어진 손목을 문지르고 하은이를 안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나는 한 걸음씩 지하실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강도윤, 당신이 오늘 한 말 똑똑히 기억해. 내가 혜성가 문을 나선 이상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차가운 초가을 비가 예고 없이 쏟아져 내렸다. 콩알만한 빗방울이 내 얼굴을 때렸고 등에서 흐른 피는 빗물과 섞여 진흙 속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았고 혜성가에 속한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오직 내 목을 꼭 끌어안고 쇄골에 얼굴을 파묻은 하은이 하나뿐이었다. 도윤은 처마 밑에 서서 빗속을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가게 내버려둬. 경호원들에게 지시해. 그 누구도 저 여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거나 차를 빌려줘선 안 돼. 저 알량한 자존심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두고 보지. 내 뒤로 남자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혜성저택의 화려한 철제 정문을 나서는 순간 칠흑처럼 새카만 국내 최상위 방탄 승용차 한 대가 거대한 침묵의 야수처럼 빗줄기를 뚫고 미끄러져와 내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렸다. 거대한 검은 우산이 내 머리 위로 펼쳐지며 폭풍우 치는 하늘을 가렸다. 완벽히 재단된 긴 외투를 입은 서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서 태산이 무너져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금융계의 최상위 포식자.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내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시울은 단숨에 붉어졌다. 그는 아직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외투를 벗어 나와 하은이를 단단히 감싸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계까지 억눌린 분노와 처절한 가슴 아픔이 담겨 있었다. 진아, 오빠가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차 안은 최고급 가죽 냄새와 섞인 은은한 침향 냄새로 가득 차 바깥에 몰아치는 폭풍우를 완벽히 차단했다. 태주는 내가 지난 5년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묻지 않았다. 내 등에 남은 충격적이고 끔찍한 상처가 어디서 났는지도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차량의 난방기를 최대로 틀고 소형 냉장고에서 소독된 거즈를 꺼냈다. 그의 손놀림은 뻣뻣했지만 극도로 조심스럽게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는 내 등 상처 언저리를 지혈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혜성저택의 잿빛 실루엣은 이미 빗속 깊은 곳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병원으로는 가지마. 나는 운전기사에게 지시를 내리려던 태준의 손을 꾹 눌렀다. 내 목소리는 비와 고통에 젖어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가평의 진성가 독채 별장으로 가. 최 박사님한테 개인 의료팀을 그쪽으로 부르라고 해. 어떤 공공의료시설에도 내 동선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태준이 내 얼음장 같은 손가락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바닥 온도는 불을 뿜을 듯 뜨거웠다. 그의 턱선은 날카롭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당장이라도
누군가의 사지를 찢어밟길 듯한 시커먼 폭풍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그는 내선 전화 버튼을 누르고 짧은 지시를 내렸다. 가평별장은 진성그룹이 소유한 비밀 부동산이었다. 엄청난 부지를 자랑하는 그곳의 보안 등급은 은행금고와 맞먹었다.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외과 최고 권위자 최 박사가 이끄는 8인의 의료팀은 이미 승강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수술실 조명이 우리 위로 쏟아지며 넓고 무균 처리된 수술실을 환하게 밝혔다. 간호사가 피와 빗물에 젖어 뻣뻣해진 실내복을 의료용 가위로 잘라냈다. 천조각이 살점과 떨어지는 순간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거즈 뭉치를 꽉 깨물었고 식은땀이 겹겹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의 비명도 내지 않았다. 채찍 자국 30개, 그중 5개는 진피층까지 도달했고 가벼운 감염과 연조직 타박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가 내 등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손에 들린 핀셋이 금속 쟁반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다. 서 대표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봉합해야 합니다. 마취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마취는 안 합니다. 나는 입에 물고 있던 거즈를 뱉어냈다. 수술대 모서리를 쥔 두 손에 힘을 너무 꽉 준 나머지 손톱이 뒤집어질 지경이었다. 나는 이 고통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거든요. 태주는 유리격벽 밖에 서서 내 피투성이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방탄유리에 주먹을 내리치자 벽 전체가 덜컹거렸다. 소독 과정은 마치 끓는 기름통에 굴러떨어진 것 같았다. 찢어진 살점 위로 생리식염수가 쏟아졌고 요오드 용액이 추차가는 가장자리를 태우듯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채찍을 쥔 도윤의 냉혹한 얼굴과 그의 뒤에 숨어있던 유라의 승리의 찬 미소가 끊임없이 번갈아 떠올랐다. 모든 상처가 치료되고 두꺼운 멸균거즈로 덮였을 때쯤 나는 호수에서 막 건져낸 사람처럼 지쳐 있었다. 인접한 특실에서는 하은이의 이마 상처도 완벽하게 치료를 마친 상태였다. 어린 딸은 울다 지쳐 부드러운 구름 같은 이불 속으로 가라앉아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깨끗한 명주 가운으로 갈아입고 어깨에 최고급 양모 어깨거리를 걸친 뒤 거실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비는 그쳐 있었다. 발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고 화려한 불빛들이 별의 강물처럼 반짝였다. 태준이 나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넨 뒤 맞은편 가죽 소파에 앉았다. 그는 긴 다리를 꼬고 뼈가 굵은 손가락으로 방금 막 인쇄된 서류를 들고 있었다. 강도윤의 해성기업이 다음 달 한국 증권시장 상장 타종을 준비 중이야. 이게 그 자식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결과물이지. 기업 공개가 성공하면 해성기업의 시가총액은 4배로 뛰고 그는 여의도 재계 최상층에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될 거다. 태준이 그 서류를 찻상 위로 던졌다.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어떻게 죽여줄까? 나는 얼음장 같은 손바닥을 따뜻한 유리잔으로 감싸쥐었다.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지. 나는 뜨거운 우유를 훅 불어식힌 뒤 한 모금 마셨다. 내 시선은 첫 페이지의 굵은 흑백 글씨에 머물렀다. 해성기업 상장 설명서. 오빠, 여의도에서 해성 상장 심사를 책임지는 주관사가 대한증권이지? 맞아. 태준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깊은 눈동자에 감탄을 스치듯 흘렸다. 내 정보망은 여전히 예리하네. 지금 대한증권 대표가 내 새언니 친동생이잖아. 그쪽 자금줄부터 끊어. 나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유리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강도윤은 이번 기업 공개를 위해 해성의 알짜 자산을 전부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엄청난 조건부 가치평가 합의에 서명했어. 상장 절차가 지연되고 자금줄이 막히기만 하면 피냄새를 맡은 여의도 기관, 상어들과 공매도 세력들이
굶주린 짐승떼처럼 몰려들어 혜성기업을 산채로 물어뜯을 거야. 그건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지. 태준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혜성의 상장 설명서 표지 위에 거대한 붉은 가세표를 그었다. 만년필 촉이 종이를 찢었다.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진성가 소유의 차명 유령회사 계좌를 통해 유통 중인 혜성 주식 30%를 시장에 내다 팔 거다. 그 자식이 높고 고고하게 군림하는 걸 좋아한다고?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 어떤지 제대로 맛보게 해주지. 오빠, 너무 빨리 죽이진 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빛은 단 하나의 파동조차 없이 고요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기 손안에서 하나씩 재로 변해가는 걸 두 눈 뜨고 무력하게 지켜보게 만들고 싶어. 다음 날 이른 아침, 여의도 재계에 거대한 지진이 터졌다. 혜성기업 초고층 사옥 꼭대기층 대표실 안에서 도윤은 고풍스러운 도자기 찻잔을 거대한 책상 위로 거칠게 내리쳤다. 갈색 액체가 바닥에 흩어진 재무제표 위로 사방에 튀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대한증권이 일방적으로 상장 심사를 중단했다고. 도윤이 두 손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밤을 새운 탓에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선 최고 재무책임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고 휴대용 전자패드를 든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대한증권 측 답변으로는 혜성기업에 심각한 회계부정과 자산담보 사기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상장 절차는 무기한 동결입니다. 우리 장부는 완벽해. 대체 회계부정이라는 말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도윤이 포효했다. 당장 조사해. 익명 제보를 한 자식이 누군지 찾아내고 즉시 한제일은행 김정수 은행장님께 연락해. 다음 달 만기인 3천억 규모 단기 연결 자금을 3개월만 더 연장해달라고 해. 최고 재무책임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표님. 김은행장님이 방금 대표님 번호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모든 은행이 오늘 아침 일찍 내부망을 통해 혜성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전면 동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물량의 공매도 세력들이 돌연 주식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우리 핵심 주식들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장이 열린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하한가를 쳤습니다. 도윤은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는 대표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너무 정교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하룻밤 사이에 혜성기업의 숨통을 틀어준 것만 같았다. 그때 대표실 문이 밀려 열렸다. 유라가 맞춤형으로 내린 진한 원두커피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청담동 최고급 맞춤 의상을 입고 높은 국구두를 또각거리며 요염하게 걸어 들어왔다. 도윤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기력 보충할 잣죽이라도 좀 드세요. 그녀는 사랑스럽게 다가가 도윤의 어깨를 쓸어내리려 했다. 꺼져. 좌절감과 공포에 빠진 도윤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났고 끈적한 액체가 값비싼 융단 양탄자를 얼룩지게 했다. 유라는 얼어붙었고 단숨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억울한 듯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도윤 씨, 서진아가 떠나서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 떠날 때 하은이까지 챙겨가면서 얼마나 독하게 굴었어요. 그 여자는 당신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 말은 도윤의 지뢰를 정확히 밟은 셈이었다. 그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잔혹한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미간을 짚었다. 미안해.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겨서 그래. 일단 집에 가 있어. 며칠 동안은 회사에 찾아오지 마. 도윤의 피폐해진 얼굴을 보며
유라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그녀도 해성기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도윤은 여의도에서 전능한 존재였다. 그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진아가 빠진 틈을 타 이 집안 안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일 방해 안 할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 하은이 유치원에서 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요. 서진아도 없는데 제가 백화점에 가서 하은이 새 옷이라도 좀 사주려고요. 다음 달 만찬에 절 데려가신다고 했으니 제 옷도 몇 벌 고르고요. 유라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는 달콤하고 나긋나긋했다. 도윤은 지금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최우수 고객 전용 무한도 신용카드를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졌다. 비밀번호는 06개야.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유라의 두 눈에 미친 듯한 환희가 번뜩였다. 그녀는 카드를 꽉 쥐고 돌아서서 당당하게 대표실을 걸어 나갔다. 오후 3시. 대한민국 최고급 명품 쇼핑의 중심지인 압구정 최고급 백화점. 나는 등 쪽 상처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헐렁한 300인 원피스에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하은이는 이마에 붕대를 가려주는 귀여운 책모자를 썼다. 하룻밤 푹 쉰 덕에 아이의 안색은 훨씬 좋아 보였다. 나는 하은이에게 예쁜 새 옷도 사주고 기분 전환도 시켜줄 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우리가 한 최고급 아동복 전용 매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다. 하은이가 내 손을 놓고 진열장으로 달려가 화려하게 장식된 융단공주 원피스를 가리켰다. 아이의 두 눈이 반짝였다. 엄마, 저 옷 진짜 예뻐요. 동화 속 공주님이 입는 옷 같아요. 내가 다가가 점원에게 꺼내 입혀볼 수 있겠냐고 막 물어보려던 찰나 대리석 바닥을 찌를 듯이 울리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싸구려 향수 냄새가 확 풍겼다. 저 옷 포장해. 그리고 저기 걸린 외투들도 전부 하은이 치수로 포장하고. 나는 눈을 감고도 그 목소리의 주인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라가 대여섯 개의 값비싼 종이 가방을 거만하게 든 채 매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 뒤에는 짐을 들기 위해 동원된 백화점 직원 2명이 서 있었다. 나와 하은이를 발견한 유라의 얼굴에는 처음엔 경악이 어렸으나 이내 숨길 수 없는 조롱과 승리감으로 일그러졌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서진아 아니야? 유라가 굽 높은 구두를 또각거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내 상표 없는 삼배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고 지나가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10원 한 장 없이 해성가에서 쫓겨난 주제에 이런 최고급 명품관을 활보할 여윳돈이 다 어디서 났대? 여기 있는 옷들은 네가 평생 식당에서 접시를 닦아도 소매 하나 못 살 텐데.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한 점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구석에 섰다. 하은이는 겁에 질려 내 뒤로 숨었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꽉 쥐며 목소리를 파르르 떨었다. 엄마, 나쁜 아줌마야. 나는 하은이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안심시킨 뒤 선글라스를 벗었다. 내 칼날 같은 시선이 짙은 화장을 한 유라의 얼굴을 긁어내렸다. 한유라, 어제 맞은 뺨 한 대로는 아직 사람답게 행동하는 법을 못 배웠나 보네. 내 말투는 평온했고 그녀에게 한 가닥의 분노조차 베풀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유라는 내 시선의 섬뜩함을 느꼈지만 지갑 속에 든 무한도 카드가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서더니 점원이 막 꺼내려던 융단 원피스를 뗀 낚아챘다. 그녀가 턱을 치켜들었다. 서진아, 허세 부리지 마. 네가 아직도 높고 고고한 사모님인 줄 알아? 지금 넌 집 없는 떠돌이 개일 뿐이야. 난 이 옷이 맘에 들었고 도윤 씨 돈으로 이걸 살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계산대에 신용카드를 탁 소리나게 내리쳤다. 결제해. 이 매장에서 제일 비싼 아동복은 전부 쓸어 담아. 집에서 걸레로 쓰는 한이 있어도 저 애물단지가 입을 옷은 단 한 벌도 남기지 않을 테니까. 점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한 번,
유라의 손에 들린 카드를 한번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주저하며 가격 인식기를 집어들었다. 어디 한번 결제해 보시지. 나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뱉었다. 유라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날카롭게 웃어젖혔다. 네가 대체 뭔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계산해. 안 하면 총괄 지배인 불러서 당장 해고해버릴 테니까. 점원이 카드를 들고 망설이던 바로 그 순간 매장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이 백화점 총괄 지배인 이상철이 짙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서너 명과 함께 비오듯 땀을 흘리며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지배인은 들어오자마자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유라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 앞으로 곧장 걸어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연락은 받았지만 오늘 직접 납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보안 수칙이 미흡하여 대표님을 놀라게 해드렸습니다. 최고급 아동복 매장 전체에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카드를 가리키고 있던 유라의 손이 마치 멱살을 잡힌 오리처럼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녀는 강도윤조차 평소에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 명품관 지배인이 지금 내 앞에서 천한 하인처럼 굽신거리는 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보았다. 방금 저 여자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서 대표님?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지배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진성그룹의 살아있는 저승사자 서태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기 여동생이 우리 백화점에서 수모를 겪었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진성그룹은 이 명품 백화점 지분의 60%를 소유한 대주주입니다. 서진아 대표님은 저희 진짜 주인이십니다. 관련 없는 잡상인들을 치우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저희 직무유기입니다. 그가 이마에 땀을 훔쳤다. 내 시선은 지배인을 지나 일그러지고 경악한 유라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내 입꼬리가 차갑게 호선을 그렸다. 유라야, 방금 이 옷들을 사서 바닥 걸레로 쓰겠다고 했지? 나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내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그 소리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녀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어떻게 이 지배인님이 너 뒤에서 몸이라도 파는 거야? 유라가 말을 끝맺기도 전이었다. 짝!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다시 한번 시원하게 후려쳤다. 이번엔 온 힘을 다 실었고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살과 살이 마찰하는 경쾌한 소리가 조용한 매장 안을 울렸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중심을 잃고 비싼 옷더미 위로 무겁게 쓰러졌다. 그녀의 뺨 절반이 순식간에 부어올랐고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끔찍하게 찍혀 있었다. 입가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화려한 화장은 완전히 망가졌다. 입 조심해. 나는 마치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를 보듯 그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이 뺨은 네 무례함과 내 딸을 놀라게 한 대가다. 네가 날 쳤어? 도윤 씨한테 다 말할 거야. 서진아, 넌 뒤졌어. 유라가 뺨을 움켜쥔 채 미친 여자처럼 바닥에서 뒹굴며 악을 썼다.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방금 그녀의 뺨을 친 오른손을 꼼꼼하게 닦아냈다. 이상철 지배인. 나는 다 쓴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서 대표님. 지배인이 차렷 자세로 섰다. 저 여자가 쥐고 있는 카드 번호 적어도. 나는 바닥에 떨어진 도윤의 무한도 카드를 가리켰다. 이 순간부터 저 카드의 소유자와 그 계좌에 연동된 모든 사람은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의 진성그룹 모든 상업시설에서 영구 출입 금지 명단에 오를 겁니다.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 여자가 방금 만진 옷들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고급 원단들을 훑어보았다. 더러워졌네요. 전부 불태워버려요. 청구서는 혜성기업 대표실로 직접 보내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배인이 손짓을 했다. 들었지? 저 여자 끌어내. 건장한 경호원 4명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을 번쩍 들듯
그들은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놔달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도윤 여자야. 서진아. 강도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라의 발악하는 비명은 수많은 쇼핑객의 시선을 끌어모았다. 대중들의 조롱 섞인 눈빛 속에서 도윤의 이름을 팔아 늘 거들먹거리던 그녀는 악취 나는 쓰레기 봉투처럼 백화점 정문 밖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나는 몸을 돌려 하은이의 손을 잡고 진열장에 걸린 융단공주 원피스를 가리켰다. 우리 딸, 저거 입어봐. 마음에 들면 엄마가 이 백화점 전체를 사줄게. 그날 저녁, 가평, 진성별장의 서재. 방음 처리된 무거운 참나무 문이 밀려 열렸다. 들어온 남자는 칼날처럼 날렵하게 재단된 은회색 양복을 입고 콧대에는 금태 안경을 얹고 있었다. 묵직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몸 전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차갑고 엄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둘째 오빠 서지훈, 대한민국 최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수석 변호사이자 법조계의 불패신화. 그가 사건을 맡는 순간 원고든 피고든 누구도 온전한 몸으로 법정을 걸어나간 적이 없었다. 둘째 오빠, 나는 책상 너머에서 고개를 들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지우는 한마디도 없이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검은 서류 가방을 쾅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지퍼를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 3개를 꺼냈다. 네가 요구한 모든 게 여기 있다. 지훈의 긴 손가락이 맨 위 서류 뭉치를 톡톡 두드렸다. 안경 너머 그의 눈동자가 차가운 금속성 빛을 번뜩였다. 혜성기업 놈들 속옷까지 다 벗겨왔으니까. 나는 맨 위 서류를 꺼내 첫 페이지를 넘겼다. 5년 전 제주도 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 보고서였다. 그 화재, 배선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어. 지훈이 의자를 빼고 앉아 무릎 위로 깍지를 꼈다. 내가 당시 소방서 출동 기록과 사설보험 청구 내역을 전부 뒤져봤지. 화재의 원인은 주방가스 누출과 폭발이었어. 사건 발생 3시간 전 별장 관리를 담당하던 비서 한유라가 새 가스통 배달에 직접 서명했더군. 보안 카메라 화면을 보면 그녀가 떠날 때 주방 뒷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그날 풍향은 정확히 가스 불 쪽을 향하고 있었지. 서류를 넘기던 내 손가락이 맹렬하게 굳어지며 종이를 깊게 구겼다. 강도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그 화재가 한유라의 계획적인 짓이었다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듯 물었다. 완벽하게는 아니야. 처음엔 그저 작은 사고를 일으켜 도윤을 살짝 다치게 한 다음 자기가 미녀 구원자 행세를 해서 신분 상승을 노렸을 확률이 높아. 그런데 불길이 통제 불능으로 번진 거지. 지훈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다. 이건 지난 5년간 한유라의 개인은행 거래 내역이야. 도윤은 은인에게 보답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제외하고도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그녀 이름으로 이체했어. 그런데 한유라, 제법 머리를 썼더군.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이 돈을 세탁해서 지중해에 있는 국내 차명 유령 회사 계좌로 빼돌렸어. 그리고 이게 핵심이지. 지훈이 휴대용 전자패드에 잠금을 풀고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 갈기갈기 찢긴 수제 맞춤옷 말이야. 화면에는 다소 흐릿한 보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각도가 은밀한 걸 보니 저택 가정부가 창고에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 같았다. 영상 속에서 유라는 가위를 든 채 그 귀한 옷을 미친 듯이 찢고 있었다. 가위질을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거의 정신병자 같은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옷을 다 찢은 뒤 그녀는 조각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자기 허벅지를 잔인하게 꼬집어 수십 개의 멍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화면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화면 속 일그러진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은이의 생일날 내 딸의 이마를 찢어지게 만들고 내 등에 30대의 채찍을 맞게 한 것이 바로 저 여자의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자작극 때문이었다. 강도윤, 네가 평생의 재산과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생명의 은인이 바로 이거다. 네가 네 손으로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명백한 증거, 고해 상해, 기업 자금 횡령, 문서 위조, 돈 세탁. 이 혐의들을 모두 합치면 한유라는 평생 교도소에서 번호판이나 꿰매게 만들 수 있어. 지훈이 안경을 치켜 올렸고 렌즈 너머로 차가운 빛이 스쳤다. 강도윤의 경우엔 범죄자 은닉에 세금 포탈 문제까지 깊게 파고들면 그 자식도 몇 년 콩밥을 먹일 수 있지. 서두를 거 없어. 나는 그 보안 영상을 암호화된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복사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워. 난 그 자식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기업 제국이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걸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게 만들 거야. 한유라의 그 가짜 껍데기를 자기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자신이 반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켰던 여자가 얼마나 역겨운 구덕이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줘야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짙은 어둠이 깔린 바깥을 내려다보며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둘째 오빠, 눈치 빠른 사람 하나 시켜서 이 창고 보안 영상이랑 한유라의 유령 회사, 횡령 내역을 강도윤 책상 위에 슬쩍 흘려둬. 자기가 직접 조사해서 찾아냈다고 맹신하게 만들어. 겹겹이 쌓인 거짓을 자기 손으로 직접 벗겨내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멍청이였는지 깨닫는 순간 고통의 역풍은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될 테니까. 내가 내 살점을 내어주며 맞았던 그 칼날을 자기가 직접 뽑아 자기 심장에 꽂아 넣게 만들 거야. 3일 후 해성기업 초고층 사옥. 도윤은 덫에 걸린 야수처럼 좁은 대표실 안을 미친 듯이 뱅뱅 돌고 있었다. 법인 계좌는 완전히 동결되었고 직원들 월급은 지급 정지되었으며 로비에는 하청업체들이 결제를 요구하며 시위 현수막을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10년은 폭삭 늙은 듯 초췌해져 있었다. 그는 담보대출을 끌어올 계약서를 찾기 위해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 더미를 미친 듯이 뒤적였다. 서류를 넘기던 중 아무런 표식도 없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다. 보안이 이토록 삼엄한데 누가 내 책상 위에 직접 봉투를 올려놓았단 말인가. 그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작은 검은색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강원도 정선의 최고급 내국인 전용 도박장 테이블에서 광기에 차 거액의 베팅을 즐기는 유라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도박칩이 쌓여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부산 해운대 최고급 독채 별장에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남자와 밀착해 있는 유라의 모습이었다. 그 남자의 손에는 도윤이 유라에게 선물했던 한정판 최고급 승용차 열쇠가 들려 있었다. 도윤의 동공이 미친 듯이 수축했고 숨이 떠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창고의 보안 영상이 선명한 음성과 함께 재생되었다. 수제옷을 찢는 유라의 행동, 그녀의 정신병자 같은 미소, 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하기 위해 자기 허벅지를 꼬집는 모든 과정이 그것은 날카로운 쇠망치가 되어 도윤의 팽팽해진 신경을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쨍그랑. 도윤의 손에 들려있던 컴퓨터 조작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발바닥에서부터 뇌수까지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뻗쳐올랐다. 유라의 복수를 한답시고 서진아를 지하실에 묶어두고 가죽 채찍으로 30대를 후려친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다. 내 핏줄인 친딸을 야생 짐승이라 부르며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내버려 둔 것도 모두 저것 때문이었다. 가짜야. 이건 말도 안 돼. 도윤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영상 속의 광기 어린 여자가 분명 한유라가 맞으며 은행 거래 내역에 찍힌 금액들은 모두 어처구니없는 명목으로 해성기업 계좌에서 직접 빼돌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잔혹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극도로 소름 끼치고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만약 그 찢어진 옷조차 유라의 자작극이라면
5년 전 그 화제는 자신을 구하느라 온몸에 흉터가 남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여자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 맞긴 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기꾼이었을까? 지하실에서 절망적이면서도 고요했던 진아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10원 한 장도 필요 없어. 지독한 후회가 독사처럼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대표실을 뛰쳐나갔다. 진아를 찾아야만 했다. 이 모든 걸 확인해야만 했다. 강남에 위치한 한제일은행 최우수 고객 전용 자산관리센터. 이 지점은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최상위 고객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었다. 정무는 지문과 홍채 인식이 필요한 이중 방탄유리 시스템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도윤의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은행 바로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비명 같은 마찰음을 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와 입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내달렸다. 그는 방금 진아 명의의 오래된 공동계좌가 이 은행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이 그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선생님, 멈추십시오. 이곳은 최우수 고객 전용 구역입니다. 강철탑 같은 덩치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방탄 유리문 앞을 막아섰다. 도윤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광인 같았다. 비켜. 서진아를 만나야 해. 저기 안에 있지? 당장 들여보내. 죄송합니다. 사전 예약이나 신분 확인증이 없으시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경호원은 차갑게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도윤을 가차없이 막아섰다. 도윤이 억지로 뚫고 들어가려 하자 경호원 중 한 명이 가볍게 제압기를 써서 그를 벽에 짓눌렀다. 그의 뺨이 차가운 대리석에 지시겨졌다. 바로 그 순간 무거운 방탄유리문이 부드러운 전자음과 함께 천천히 좌우로 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긴 외투와 반짝이는 붉은 밑창에 최고급 수제 구두를 신은 내가 대여섯 명의 양복 차림 은행 임원들과 전용 자산관리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제일은행 지점장이 직접 유리문을 열어주며 허리를 약간 숙였다. 그의 어조는 극도로 공손했다. 서 대표님, 동결되어 있던 5조 원의 자산이 모두 해제되었으며 해외 자금 결제 절차도 완벽히 끝났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그중 3천억 원을 투입해 해성기업과 시중은행 간의 마지막 신용 한도를 정확히 끊어내겠습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어요. 진아, 지독한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경호원들에게 벽에 짓눌려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머리는 엉망이었다. 한때 그토록 오만방자했던 그의 두 눈은 지금 핏발이 선 채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 뒤에 도열해 있는 덜덜 떠는 은행 임원들과 나의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시선을 떼지 못했다. 5조 원, 신용한도 단절. 이 단어들은 강철바늘처럼 도윤의 마지막 남은 망상을 무참히 찔러 터뜨렸다. 그는 마침내 해성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대한 손의 정체가 바로 자신이 지하실에 매달아두고 30대의 채찍질을 가했던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놓아주세요. 내가 가볍게 명령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즉시 손을 놓고 옆으로 물러섰다.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내 옷소매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 기회를 줘. 그 찢어진 옷. 나도 영상 다 봤어. 한유라 그 미친. 그녀가 날 속인 거야. 내가 오해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그 여자 당장 한국에서 쫓아낼게. 그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태도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굴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단 한 줌의 쾌감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없이 역겨울 뿐이었다. 네, 그 더러운 손으로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발짝 물러서며 마치 전염병에 걸린 쓰레기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강도윤, 한유라가 옷을 직접 찢었다는 사실 하나 알아냈다고. 네가 멍청이가 아니게 된 줄 알아? 나는 차갑게 입꼬리를 말아 올렸고 내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그의 고막을 점연했다. 그건 방금 말했듯 그저 맛보기에 불과해. 돌아가. 무너져 내리는 네 회사나 꽉 끌어안고 있어. 다음번엔 네 뼈와 살을 1인치씩 아주 박살 내줄 테니까. 나는 돌아서서 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기 중인 최고급 의전용 대형 승용차를 향해 걸어갔다. 도윤에게는 절대적으로 단호한 나의 뒷모습만을 남긴 채 내 등 뒤로 덫에 걸려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도윤의 절망적인 포효가 울려 퍼졌다. 가평 진성별장으로 돌아오자 예고 없는 늦가을의 거센 폭풍우가 밤의 정막을 산산조각냈다. 셋째, 오빠 서도영은 거실의 흑백 대리석 주류 진열대에 기댄 채 손가락 사이에 불이 붙은 최고급 엽권련을 쥐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 언론 미디어의 배우 조종자로서 무수한 연예인과 권력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였다. 그가 말 한마디면 인터넷 검색창 실시간 검색어가 완벽하게 뒤집혔다. 내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본 그는 전자문서를 진열대 위로 밀어주었다. 그의 눈에는 짙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둘째 형이 찾아낸 재무제표나 유령회사 계좌 내역은 너무 지루해. 대중들은 그런 어려운 숫자 따윈 이해하지 못하거든. 강도윤처럼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놈을 칠 때는 경동맥에 뼈아픈 칼을 꽂아 넣어야 제맛이지. 나는 시선을 내려 화면을 보았다. 그것은 지하실 밖에서 찍힌 어두운 보안 영상에 소리가 결합된 파일이었다. 영상 자체에는 내가 학대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았지만 가죽 채찍이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파열음이 쩍쩍하며 두피가 쭈뼛해질 만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채찍질 소리와 함께 도윤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이를 저택으로 당장 데려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줘야겠어. 그 직후 하은이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유라의 가증스러운 연기 섞인 애원소리가 이어졌다. 이 고작 3분짜리 영상은 이미 국내 모든 주요 대화망과 소셜 플랫폼에서 조회수 8천만을 돌파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 10개 중 7개가 붉은색 글씨를 달고 있었다. 혜성기업, 대표, 사적 린치, 여의도, 재벌, 아내와 5살딸, 학대, 내연녀, 생명의 은인, 조작극, 혜성 홍보팀은 이미 완전히 마비됐어. 도영이 대리석 진열대를 무심하게 톡톡 두드렸다. 돈을 쏟아부어서 기사를 내리고 검색어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더군. 하지만 국내 통신망 서버 전체가 내 통제하에 있는데 어림도 없지. 인기 검색어를 내리기는커녕 지금 당장 해명 사과문 하나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을걸. 여론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하면 강도윤의 그 자랑스러운 기업 제국의 기반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거다. 나는 옆에 놓인 얼음물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내리며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감정의 파동마저 완벽하게 억눌렀다.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 나는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대리석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그 자식이 주식을 담보로 시장을 구원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를 풀어. 혜성기업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미친 듯이 내던지게 만들어줘. 도영은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손가락을 튕겼다. 분부대로 그날 밤 여의도 재계에서 잠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혜성기업 초고층 사옥 꼭대기층 대회의실 문이 희끗희끗한 머리의 이사들에 의해
거칠게 밀려 열렸다. 도윤은 대표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턱에는 덥룩한 수염이 자랐고 맞춤 양복은 구겨진 채 몸에 들러붙어 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전화 폭탄과 은행들의 상환 압박이 그의 남은 자존심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앗아갔다. 쨍그랑 무거운 유리 잿더리가 도윤의 발밑으로 험악하게 날아와 박살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도윤. 내 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봐라. 혜성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도윤의 친숙부가 그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밀며 경로했다. 네, 그 천박한 내연녀 하나 때문에 혜성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어. 단 30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고. 은행들은 신용장 발급을 전면 중단했고 하청업체들은 당장 대금을 내놓으라며 로비를 봉쇄하고 있다. 네가 혜성과 대대의 피땀을 완벽하게 박살냈어. 숙부님, 제가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해 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변명조차 비참하게 들렸다. 융통. 대체 뭘로 융통할 건데? 예. 네 손에 쥐어진 주식 쪼가리는 지금 화장실 휴지보다도 못한 쓰레기가 됐어. 놀러주주가 이사회 공동 결의안을 책상 위로 거칠게 내리쳤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자네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어. 당장 이 건물에서 꺼져. 나가서 네가 싼 똥이나 치워. 만약 혜성이 파산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네가 져야 할 거다. 새빨간 도장이 찍힌 결의안을 보며 도윤의 목젖이 극도로 힘겹게 출렁였다. 그는 졌다. 반항할 힘조차 없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시체처럼 혜성 사옥을 걸어나갔다. 그를 맞이한 것은 수많은 기자의 카메라 불빛과 마이크 세례였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호위하며 차에 밀어넣었다. 창밖으로는 분노에 찬 개인 투자자들이 썩은 계란과 쓰레기를 그에게 집어 던지고 있었다. 끈적한 계란 노른자가 앞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그의 모든 시야를 차단했다. 도심 외곽의 개인저택으로 돌아온 도윤은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국내 최고급 명품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허둥지둥 도망치려던 유라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도윤의 망가진 꼴을 본 유라의 눈에 찰나의 혐오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재빨리 가짜 눈물을 짜내며 다가왔다. 도윤 씨, 왔어요? 밖이 지금 너무 난장판이에요. 기자들이 미친 개들처럼 물어뜯고 있다고요. 우리 당분간만 외국에 나가서 피신해 있어요. 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도윤은 시선을 내려 반쯤 열린 그녀의 대형 가방을 보았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5만 원권 현금, 다발, 금괴, 그리고 원래 진아의 소유였던 에메랄드 보석들이 터질 듯 쑤셔 박혀 있었다. 피신? 도윤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뼛속까지 시린 비참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돌연 앞으로 몸을 날려 악력으로 유라의 목을 틀어주고 차가운 벽으로 그녀를 처박았다. 힘이 너무 들어간 나머지 그의 손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네가 내 회사를 짓밟았어. 내 인생을 박살냈다고. 그래놓고 내 돈을 들고 튀어? 도윤의 눈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등에는 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다. 목이 졸린 유라는 눈동자가 뒤집힌 채 허공에서 발버둥을 쳤다. 그녀의 두 손이 도윤의 팔을 필사적으로 핥히었다. 살려. 목구멍에서 부서진 파열음이 쥐어짜듯 새어나왔다. 그녀가 질식하기 직전 도윤은 그녀를 악취나는 썩은 고기 조각처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유라는 바닥에 진흙처럼 널브러져 목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며 탐욕스럽게 공기를 들이마셨다. 도윤이 쪼그려 앉아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고는 퉁퉁 부은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리게 했다. 네가 불을 질렀어. 네가 직접 수제옷을 찢고 꼬박 5년을 날 속여먹었어.
진짜 나를 살려준 사람을 내 손으로 후려치고 내쫓게 만들었다고. 그는 손을 치켜들어 유라의 뺨을 왼쪽 오른쪽 쉴 새 없이 후려쳤다. 10여 대의 자비 없는 폭행이 이어졌다. 유라의 입가가 찢어졌고 부러진 이빨과 피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돈 다 내려놔. 지하실로 기어 들어가. 내 명령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이 집 밖으로 나갈 생각 마. 나갔다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도윤은 짐가방들을 걷어차 엎어버리고 유라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은 뒤 몸을 돌려 계단을 비틀거리며 올라갔다. 지금 당장 돈을 구해야만 했다. 한때 자신이 짓밟았던 경쟁자들에게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했다. 무릎을 꿇고 개처럼 짖어서라도 혜성기업을 살려내야 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얼음장처럼 차갑고 축축한 지하실. 곰팡내 나는 공기 속에서 유라는 풍선처럼 부어오른 뺨을 감싸 안은 채 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그녀는 갈라진 손톱을 질근질근 씹으며 맹독 같은 원망으로 가득 찬 눈을 번뜩였다. 그녀도 도윤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대로 여기 갇혀 있다가는 결국 빚쟁이들에게 산채로 뜯어먹힐 게 뻔했다. 엄청난 거액을 손에 쥐고 흔적도 없이 한국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녀는 구석의 희미한 전등빛의 의지에 속옷 안쪽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연락하던 번호였다. 전화를 거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독사, 나 좀 도와줘. 납치 하나만 하자. 성공만 하면 100억 줄게. 수화기 너머로 거칠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라 씨, 지금 온 나라가 당신 잡으려고 혈안인데 일거리가 꽤 위험해 보이네? 개소리 집어치워. 목표는 5살짜리 여자애야. 서진아 딸. 빈털터리로 쫓겨났으니 주변에 경호원도 몇 없을 거야. 그 애새끼만 손에 쥐면 서진아한테서 우리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뜯어낼 수 있어. 전화를 끄는 유라의 입가에 흉측하고 기괴한 호선이 그어졌다. 서진아, 네가 날 벼랑 끝으로 몰았으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뭔지 똑똑히 맛보게 해주마. 다음 날 오후 요 며칠간 잿빛이던 서울 하늘의 모처럼 따스한 햇살이 구름을 뚫고 쏟아졌다. 나는 하은이의 이마 상처 정기 검진을 위해 의료팀의 개인 차량을 배정해 강남의 한 전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진성그룹의 공식 의전 차량은 피했다.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대형 승합차 2대가 앞뒤로 경호하며 달릴 뿐이었다. 차량이 좁은 일방통행 골목에 진입했을 때였다. 철근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우리 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고막을 찢는 듯한 브레이크 파열음이 하늘을 갈랐다. 화물차의 거대한 차체가 순식간에 도로 전체를 꽉 막아버렸다. 사모님, 상황 발생입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진성그룹 최정예 그림자 경호원들이 즉각 권총을 빼들고 주위를 매섭게 경계했다. 우리 차 뒤로 번호판을 가린 회색 승합차 2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덜컹거리며 승합차 문이 열렸고 검은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조폭 10여 명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와 미친 듯이 우리 차 유리창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대표님과 아가씨를 보호해라. 경호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조폭들과 핏빛 난투극을 벌였다. 좁은 골목 안에서 주먹이 살을 파고들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하은이를 품에 꽉 껴안고 차 내부의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때 산산조각 난 창문 틈으로 연막탄 하나가 굴러들어왔다. 지독하게 매운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눈이 시큰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연기 속에서 거칠고 굳은 살박인 손 하나가 튀어나와 하은이의 팔을 정확히 낚아챘다. 엄마, 하은이가 내 옷자락을 꽉 쥐며 비명을 질렀다. 이건 와. 나는 구두 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단검을 뽑아 그 남자의 손등에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남자는 억눌린 신음을 뱉었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힘을 주어
내 품에서 하은이를 폭력적으로 뜯어냈다. 서진아 씨, 댁딸내미 목숨 살리고 싶으면 얌전히 앉아 있어. 연기 속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그 직후 승합차 엔진이 고막을 찢을 듯 굉음을 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타는 냄새를 남긴 채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갔다. 연기가 거치자 피투성이가 된 경호원 2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내 품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하은이가 신고 있던 작은 구두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나는 단검을 너무 꽉 쥐어 칼날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뚝뚝 떨어져 아이의 구두 위를 적셨다. 두려움이나 공포는 없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절대적인 사리가 내 척추를 타고 기어올라 온몸으로 1인치씩 퍼져나갔고 내게 남은 한 줌의 인간성마저 철저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3분 후 태준의 헬기가 골목 끝에 착륙했다. 나는 몸을 굽혀 아이의 구두를 줍고 완벽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헬기에 올랐다. 조회해. 피비린내가 짙게 밴 목소리로 내가 한 단어를 내뱉었다. 5분 안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파리 새끼. 한 마리의 동선까지 전부 파악해와. 태주는 피가 뚝뚝 흐르는 내 손바닥을 보며 칠흑처럼 어두운 눈을 번뜩였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진성그룹 최고 경계 단계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 전면 보안 수칙을 가동해 서울의 모든 육해공 퇴로를 봉쇄한다. 현재 남부지방에서 대기 중인 진성그룹 특수무장팀을 전원 소집해 헬기로 강화해. 헬기가 구름을 뚫고 비행하는 동안 내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온 동영상 문자였다. 동영상을 누르자 녹슨 철판과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인천의 한 폐조선소가 배경으로 보였다. 하은이는 다리가 부러진 나무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수건이 물려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공포에 질린 눈물이 가득했다. 싸구려 화장이 잔뜩 엉겨붙은 유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날카로운 커터칼을 장난치듯 돌리며 그 끝으로 하은이의 여린 뺨을 스치고 있었다. 서진아, 내 금쪽 같은 내 새끼 잘 보여? 유라가 미친 여자처럼 낄낄거렸다. 30분 준다. 1년 번호가 이어지지 않은 사용된 지폐로 50억 원 챙겨서 연료가 꽉 찬 소형 모터보트 하나 대기시켜. 너 혼자 돈 들고 인천 폐조선소로 와. 경찰을 부르거나 한 명이라도 꼬리를 달고 오면 이 애새끼 얼굴을 평생 못 알아보게 갈기갈기 찢어줄 테니까. 동영상이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옆으로 툭 던지고 구급함의 붕대를 꺼내 피가 멈출 때까지 오른손을 겹겹이 감았다. 큰오빠. 나는 맞은편에 앉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나 혼자 갈게.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진아, 놈들은 벼랑 끝에 몰린 도주범들이야. 너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그 여자는 내게 빚을 졌어. 나는 품에서 은빛 호신용 권총을 꺼내 능숙하게 당겨 장전했다. 경쾌하고 차가운 쇳소리가 헬기 안을 울렸다. 내 손으로 직접 뼈를 으스러뜨려 줄 거야. 인천 폐조선소. 썩은 바닷물과 엔진오일, 그리고 녹슨 쇳내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모래와 자갈을 쓸어올려 버려진 창고를 둔탁하게 때렸다. 검은색 대형 가방을 든 나는 단단한 부츠로 바닥을 지식이며 거대한 창고 안으로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유라는 2층의 녹슨 철제 통로 위에 서 있었다. 그녀 양옆으로는 총열을 자른 불법 엽총을 든 복면, 조폭 4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하은이는 철제 통로 끝에 기둥에 묶여 있었다. 몸부림치다 한 발만 삐끗해도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할 아찔한 위치였다. 혼자 걸어 들어오는 나를 본 유라가 텅 빈 창고를 긁어대는 듯한 귀에 거슬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서진아, 진짜 왔네? 유라는 흥분으로 몸을 부르르 떨며 커터칼 끝으로 내 손에 들린 가방을 가리켰다. 돈은 어딨어? 위로 던져. 나는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손잡이를 놓았다.
대형 가방이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지퍼가 터지며 5만 원권 현금 다발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조폭들의 눈이 단숨에 번뜩였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가방에 꽂혔다. 돈은 여기 있어.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매서운 바닷바람을 뚫고 내 목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아이를 놔줘. 유라는 탐욕스럽게 마른 침을 삼켰지만 그녀의 눈에 깃든 도끼는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하은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커터칼의 날을 아이의 목덜미에 바짝 들이밀었다. 놔주라고. 꿈도 꾸지 마. 유라의 얼굴이 극도의 질투와 광기로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서진아, 넌 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왜 내가 피가 나도록 짓밟고 빼앗은 모든 걸 넌 손가락 하나 튕겨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냐고. 강도윤 그 멍청이 같은 새끼는 날 버렸어.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았어? 원하는 게 뭐야? 내 눈빛은 마치 죽어가는 시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고요했다. 무릎 꿇어. 유라가 쉰 목소리로 악을 썼다.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빌어. 너 서진아는 개자식이라고 복창해. 한 번 절할 때마다 이 애새끼 뺨에 칼집을 하나씩 내줄 테니까. 평생 이 흉측한 괴물을 보면서 후회 속에 찌들어 살아. 하은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묶인 몸을 빼내려 흐느꼈다. 칼날이 아이의 목을 짓누르며 얇은 핏줄기를 만들어냈다. 내 시선은 그 눈부시게 붉은 선에 꽂혔다. 그것이 인내의 마지막 끈을 툭 끊어냈다. 나는 얕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길고 창백한 손가락이 긴 외투의 단추를 천천히 풀었고 검은 외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한유라, 네가 이번 생에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강도윤을 갖고 논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는 어떠한 분노도 없었고 오직 무기물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무관심만이 있었다. 버림받은 내연녀의 알량한 수작질로 날 협박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지. 내 말이 떨어지는 바로 그 1초의 찰나. 깨진 창고 지붕 사이로 눈이 멀듯 선명한 붉은 조준선이 수직으로 쏟아져 내려와 한유라의 이마 정중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준했다. 그 직후 2개, 5개, 10여 개의 붉은 조준선들이 숨막히는 죽음의 거미줄을 짜내며 철제 통로 위에 서 있던 모든 조폭의 이마, 심장, 그리고 엽총을 쥔 손목에 정확히 안착했다. 조폭들의 얼굴에 서려있던 탐욕이 단숨에 얼어붙었고 뼛속 깊은 공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들은 이 압도적인 무력의 짓눌림 앞에서 자신들이 든 사제 엽총이 그저 어린애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악 속에 깨달았다. 탕! 소음기를 단 저격 소총의 둔탁한 파열음이 바람을 가르고 울렸다. 유라가 반응하기도 전에 커터칼을 쥐고 있던 그녀의 오른 손목이 피안개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에 그녀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커터칼이 바닥으로 덜그럭거리며 떨어졌다. 동시에 창고 사방에 깨진 유리창이 거칠게 부서지며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이 야간 투시경을 끼고 특수화기로 무장한 진성그룹 최정예 특수요원 수십 명이 사방에서 밧줄을 타고 생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신들처럼 강화했다. 그들의 단단한 부츠가 철판과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내는 일사불란한 굉음이 숨막히는 압박감을 몰고 왔다. 단 3초. 4명의 조폭은 소총 개머리판에 턱이 박살난 채 바닥에 완전히 제압되었다. 차가운 총구가 그들의 입속으로 곧장 쑤셔 박혔다. 피투성이가 된 손목을 움켜쥔 채 유라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녀는 자신을 포위한 이 중무장한 요원들을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라보다가 창고 한가운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채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유라는 이빨을 덜덜 떨며 식은땀과 피가 범벅이 된 채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10원 한 장 없이 이혼당한 사모님이 아니라 군대급 병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저승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녹슨 철제 계단을 한 걸음씩 밟고 올라갔다. 철판과 부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울렸다. 나는 하은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묶은 밧줄을 끊어냈다. 요원 한 명이 즉시 다가와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려 안전한 아래로 대피시켰다. 철제 통로 위에는 이제 나와 공포에 마비된 유라 둘만이 남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피 묻은 커터칼을 집어들었다. 내가 1분 전에 말했지. 나는 유라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억센 악력으로 쥐고 나를 강제로 올려다보게 만들었다. 차가운 칼날의 빛이 절망에 빠진 그녀의 동공에 반사되었다. 내 손으로 직접 내 뼈를 으스러뜨려 주겠다고. 차가운 커터 칼날이 유라의 퉁퉁 부은 뺨을 천천히 타고 내려갔다. 금속 특유의 서늘함에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구멍난 풀무질 같은 거칠고 쉰 숨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찢어지듯 새어나왔다. 죽이지 마. 제발 살려줘. 돈 안 가질게. 전부 다 네가 가져. 지금 당장 한국 떠나서 평생 네 눈앞에 안 나타날게. 손목의 끔찍한 고통도 무시한 채 유라는 남은 왼손으로 거친 콘크리트 바닥을 미친 듯이 긁으며 구더기처럼 뒤로 꿈틀거렸다. 당장이라도 숨통을 그어버릴 수 있는 칼날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공포로 완벽하게 일그러진 이 얼굴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나는 돌연 지독한 허무함을 느꼈다. 칼날을 살짝 튕기자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붉은 실이 툭 끊어졌다. 연기에 그을린 배곡 목걸이 하나가 옷깃 밖으로 미끄러져 나와 핏물 고인 바닥에 떨어졌다. 이 옥목걸이 5년이나 걸고 다녔으면서 살이 타들어가진 않았니? 나는 칼끝으로 옥목걸이를 좀 더 멀리 튕겨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5년 전, 그 제주도 산길의 자동차 추돌과 화재 사고 때, 넌 의식을 잃은 내 몸에서 이 옥목걸이를 뜯어갔지. 그걸 강도윤한테 들이밀며 생명의 은인 행세를 했고, 넌 5년 동안 온전히 내 것이어야 할 영광을 훔쳐 누렸어. 해성가의 돈을 물쓰듯 쓰고 하인들을 부려먹으며, 심지어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려 들었지. 유라의 동공이 무섭게 확장되었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걸 네가? 넌 분명 깊은 혼수 상태였잖아. 남이 모르게 하려면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나는 커터칼을 녹슨 철통 안으로 무심하게 던져 넣었다. 둔탁하게 튕기는 쇳소리가 울렸다. 너 같은 걸 죽이는 건 내 손만 더러워져. 남은 평생 네가 썩어 문드러질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곳이 있거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고 밖에서 경찰 호송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밤을 찢어발겼다. 10여 대의 경찰차가 폐조선소 앞 공터로 굉음을 내며 달려와 버려진 건물을 철통같이 봉쇄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 양복 차림의 둘째 오빠 서지훈이 형사 무리를 대동한 채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가 금태 안경을 치켜 올리자 렌즈가 차갑고 엄격한 빛을 뿜어냈다. 서 대표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팀장이 지훈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한 뒤 손을 까닥였다. 형사 여러 명이 수갑을 꺼내 들고 즉시 앞으로 나섰다. 한유라 씨. 지훈은 유라 앞으로 다가가 서류 가방에서 새빨간 관인이 찍힌 체포영장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보란듯이 펼쳤다. 당신을 5년 전 방화교사, 해성기업 자산 100억 원 횡령, 사문서 위조, 불법 외환거래, 그리고 오늘의 특수무장 납치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 중범죄들을 합치면 장담컨대 넌 감옥 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거다. 게다가 네 이름으로 된 모든 불법 자산은 완벽히 동결됐어. 네 해외 불법 송금 브로커들도 30분 전에 특수수사본부에 전원 검거됐지. 그 순간 유라의 심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흑백의 체포영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소름 끼치는 비명을 내질렀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들을 피하려 발악하며 몸부림쳤다. 안 돼. 감옥 가기 싫어.
나 강도윤 여자야. 나 체포 못해. 강력계 팀장이 차갑게 호통을 쳤다. 두 명의 경찰관이 유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마치 쓰레기 봉투를 끌듯 창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그녀가 내 앞을 지나칠 때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려 했지만 옆에 있던 진성그룹 요원이 그녀의 무릎 뒤 오금을 자비 없이 걷어찼다. 그녀는 바닥에 거칠게 처박힌 뒤 번쩍이는 경찰 호송차 안으로 무참히 구겨 넣어졌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창고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다친 데는? 지훈이 체포영장을 집어넣으며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내 오른손의 붕대를 훑고 지나가며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괜찮아. 그냥 살짝 긁힌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요원에게 안겨있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극도로 두려웠음에도 나를 보자 진정한 아이는 요원의 어깨에 고분고분하게 기대어 있었다. 우리가 막 철수하려던 참이었다. 앞 범퍼가 움푹 파인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창고 앞 공터로 미친 듯이 돌진에 들어왔다. 고막을 찢는 브레이크 파열음과 함께 우리로부터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차가 멈춰섰다. 차 안에서 문이 폭력적으로 밀려 열렸고 도윤이 비틀거리며 쏟아지듯 내렸다. 그는 겉옷도 입지 않은 채 흙먼지와 진흙으로 뒤덮인 하얀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현금 가방에 숨겨둔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유라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린 것이 진성그룹의 철통 같은 병력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가슴팍에 진성그룹의 문장을 단 중무장한 최정예 경호원들을 훑고 근처에 세워진 거대한 헬기를 지나 지훈과 나의 보호를 받으며 중앙에 있는 하은이에게 꽂혀 그대로 굳어버렸다. 진아, 하은아. 도윤의 목젖이 요동쳤다. 갈라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마치 사포로 긁어낸 듯 거칠고 쉬어 있었다. 그는 한 발짝 비틀거리며 다가오려 했다. 철컥, 찰칵. 수십 정의 무기가 장전되는 살벌하고 일사불란한 쇳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새카만 총구 수십 개가 일제히 방향을 틀어 강도윤을 정확히 겨냥했다. 그가 단 반 발짝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벌집이 되어버릴 상황이었다. 도윤의 발걸음이 허공에서 뚝 멈췄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늘 오만함과 경멸만 담겨있던 그 두 눈이 지금은 깊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터질 듯 번들거렸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저들이 왜 당신을 대표님이라 부르는 거지?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아무리 멍청이라 해도 여의도 바닥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구른 자로서 최상위 포식자인 진성그룹의 문장을 못 알아볼 리 없었다. 지훈이 비웃음을 흘리며 한 발짝 나서 나를 가려막았다. 강 대표, 다시 인사하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분은 진성가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진성제국의 진짜 진주이신 분이다. 또한 5년 전 파산 직전이던 해성기업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여의도 합병건의 숨은 전주 젠주이기도 하지. 그 말은 도윤의 정수리에 직접 벼락을 내리꽂는 것과 같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기업,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그 오만한 자신감이 이 순간 거대한 농담거리로 전락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동아줄을 잡으려 애썼던 최상위 재계 권력이 꼬박 5년 동안 같은 베개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인가. 자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거라 여겼던 나약한 가정주부가 사실은 손가락 하나 튕기는 것으로 해성기업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진짜 배우의 실세였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거친 자갈 바닥 위로 무겁게 무릎을 꿇었다.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양복 바지를 찢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진아, 네가 날 속였어. 왜 날 속인 거야?
내 신분을 일찍 말해줬더라면 내가 어떻게 한유라 따위 때문에 널 그토록 짓밟았겠어. 나는 지훈의 어깨를 밀어내고 천천히 걸어가 도윤의 세 걸음 앞에 멈춰섰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도윤, 넌 정말 역겨워. 이 순간까지도 넌 모든 걸 돈과 권력으로만 저울질하고 있잖아. 만약 네가 내 신분을 알았다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나를 떠받들고 자들 구걸했겠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구역질 나는 아부지. 나는 긴 외투 주머니에서 불에 그슬려 일그러진 검은 용단 상자를 꺼냈다. 방금 전 흩어진 유라의 가방을 수색하다 찾아낸 것이었다. 넌 줄곧 한유라가 네 생명의 은인이라고 떠들어대지 않았어? 그 은혜를 갚겠다고 네 아내와 딸을 반쯤 패 죽여 놓았지. 나는 상자를 꽉 쥐었다. 내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온기도 없었다. 강도윤,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그 폭발하는 차 속에서 널 끌어낸 게 대체 누구였는지. 나는 그 상자를 도윤의 얼굴을 향해 세게 집어 던졌다. 상자가 바닥에 튕기며 열렸고 모서리가 녹아내려 새카맣게 탄 은반지 하나가 굴러나와 도윤의 무릎 바로 옆에 멈췄다. 도윤의 시선이 그 반지에 꽂혔다. 극도의 열에 그슬려 안쪽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름 이니셜은 여전히 선명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SJ 그리고 KD, 서진아, 강도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 서울 도심의 오래된 은공예 공방에서 내가 직접 광을 냈던 민무늬 은반지 쌍이었다. 짝을 이루는 남성용 반지는 대표이사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의 서랍 깊은 곳에 처박혔고 그는 두 번 다시 그것을 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성용 반지만큼은 내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처럼 여겨 5년 전 화재 당일까지도 내 왼손 약지에 항상 끼고 다니던 것이었다. 도윤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낙인을 만지듯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 화재에 흩어진 기억들이 폭풍 속의 면도날처럼 그의 뇌리를 미친 듯이 베어넘기기 시작했다. 불타는 자동차 잔해, 짙은 기름 냄새, 다리를 짓누르던 찌그러진 차문, 화염이 옷을 집어삼키는 차 속에서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던 기억, 마지막 순간 의식이 어둠 속으로 꺼져가려던 찰나, 피투성이가 된 가녀린 두 손이 벌답게 달아오른 차, 문틀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억지로 끄집어냈던 감각. 여자가 자신을 감싸 안고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질 때 불타는 들보가 그녀의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치던 그 충격을 그는 기억해냈다. 살이 타들어가던 그 지독한 냄새도 그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침대 곁에서 펑펑 울고 있던 사람은 유라였다. 유라는 현장에서 주운 옥목걸이를 쥐고 자기 허벅지에 난 가짜 화상 자국을 가리키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다. 그리고 진아는 도윤이 고개를 확 쳐들었고 핏발이 선 두 눈이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그는 마침내 비가 오는 날마다 내가 왜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했는지 지난 5년간의 그 이유를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내가 옷을 벗었을 때 피부 이식으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던 거대하고 끔찍한 그 화상 흉터가 왜 내 등에 남아 있었는지. 지하실에서 네가 쥐고 있던 그 가죽 채찍은 널 살리기 위해 불타는 들보에 짓눌렸던 바로 그 척추를 정확히 내리쳤어. 나는 이 사실을 무덤덤하게 진술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소한 이야기를 하듯. 30대. 처음 10대는 우리의 남은 정을 쳐냈고 20번째는 일말의 고마움마저 부숴버렸지. 그리고 마지막 30번째 채찍질은 내 반쪽짜리 목숨을 걷어갔어. 나는 몸을 약간 굽혀 극도의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경련하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강도윤, 넌 네 인생 최대의 은인을 석가래에 매달아 놓고 피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채찍질을 가했어. 널 구해준 손을 잔인하게 물어뜯은 기분이 어때? 통쾌해? 짐승이 피를 토하며 우는 듯한 날카롭고
절망적인 비명이 도윤의 목구멍을 찢고 튀어나왔다. 그는 이미 후회의 맹독으로 흠뻑 젖은 심장을 기어코 뽑아내려는 듯 미친 듯이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쳤다. 그는 앞으로 쓰러지며 거친 자갈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쿵, 쿵, 쿵.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둔탁하고 소름 끼쳤다. 뺨을 타고 흐른 피가 흙먼지와 뒤섞였다. 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짐승 새끼야. 내가 눈이 멀었어. 날 때려. 흉기를 쥐고 날 찔러 죽여. 그는 죽어가는 개처럼 바닥을 기어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손을 뻗어 내 외투자락을 잡으려 했다. 진성 경호원 한 명이 즉각 앞으로 나서 묵직한 전투부츠로 도윤의 손을 무자비하게 밟아 자갈밭에 지시겨버렸다. 도윤은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구역질이 날 만큼 비참한 애원으로 가득했다. 제발 하은이를 봐서라도 내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 목숨을 바쳐서 갚을게. 네 소나 말처럼 기어다닐게. 나는 이 한때 아나무인으로 군림했던 남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단 한 가닥의 물결조차 일지 않았다. 나는 그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포기했다. 강도윤, 그 30대의 채찍으로 우리의 모든 계산은 끝났어. 나는 천천히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밤바람이 내 옷자락을 펄럭였다. 이 순간부터 네가 살든 죽든 길거리에서 구걸하든 세상에 사죄하겠다며 빌딩에서 뛰어내리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나는 돌아서서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둘째 오빠, 뒷일은 알아서 처리해. 내일 해가 뜰 무렵엔 저 자식 회사의 온전한 벽돌 한 장도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해. 지훈이 안경을 치켜 올리자 렌즈가 서늘한 빛을 번뜩였다. 걱정 마. 파산 절차가 끝나면 3번을 다시 태어나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인 연대보증 빚을 저 자식 목에 씌워둘 테니까. 서울역 고가도로 민만이 남은 평생 저 자식의 유일한 안식처가 될 거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굉음을 내며 매서운 바람과 자갈을 휘몰아쳤다. 나는 헬기에 올라 요원의 품에서 하은이를 넘겨받아 꽉 끌어안았다. 헬기가 천천히 떠오르자 거센 바람이 도윤을 진흙탕 속으로 뒹굴게 했다. 창밖으로 나는 도윤이 진흙 속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필사적으로 두 손을 뻗고 입을 찢어지게 벌려 내 이름을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엔진의 굉음에 완벽히 찢겨나가 2번 다시 내 귀에 닿지 않았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점점 작아졌다. 한때 나를 가뒀던 그 4개의 벽, 위선적인 타협과 인내, 그 모든 것들이 차가운 어둠 속에 영원히 버려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하은이의 이마 붕대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하은이가 내 목을 끌어안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위로 눈부시고 맑은 달이 어둠을 뚫고 차갑고 자유로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내 입가에 해방감이 깃든 미소가 피어올랐다. 우리만의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물러서십시오. 법원의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손을 저었다. 2명의 집행관이 도윤의 양팔을 붙잡고 외곽 대저택의 철제 정문 밖으로 그를 거칠게 끌어냈다. 얼음이 섞인 매서운 겨울바람이 도윤의 얇은 와이셔츠를 잔인하게 때렸다. 그는 비틀거리다 차갑게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고 거친 자갈에 손바닥이 쓸려 피가 맺혔다. 무거운 철문이 그의 면전에 가차없이 닫혔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한때 여의도의 거물이었던 강도윤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존엄마저 완전히 뜯겨나갔다. 불과 보름 만에 해성기업은 주식 상장을 앞둔 거인에서 온갖 자본의 짐승떼에게 철저히 뜯어먹힌 기업 시체로 전락했다. 태준의 공매도 폭격과 자금줄 단절은 그저 첫 단계에 불과했다. 이어서 지훈은 재무 사기와 이중계약 세금 포탈의 명백한 증거가 담긴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도윤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지분, 해외 자산은 전면 동결되고 경매로 넘어갔다. 그 거대한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도윤은 알거지가 된 것은 물론이고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그는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쥐새끼 신세가 되었다. 모두가 두들겨 패고 싶어하는 악질 채무자. 얼음장 같은 바닥에 쓰러진 도윤은 덜덜 떨며 주머니에서 화면이 깨진 싸구려 대포폰을 꺼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돈 되는 물건이었다. 그는 연락처를 뒤적이며 과거 고급 연회에서 형 동생 하던 자들의 번호를 눌렀다. 죄송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강도윤? 너 미쳤어? 감히 나한테 전화를 해? 진성그룹이 우리 사이 알게 될까봐 무섭지도 않냐? 당장 꺼져. 야, 밥동량이라도 하고 싶으면 서울역 지하도 밑으로 가. 내 발신자 표시창 더럽히지 말고. 끊어진 통화음은 독가시가 되어 그의 만신창이가 된 심장을 찔러댔다. 그는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 절대 권력의 게임판에서 그 누구도 그에게 지푸라기 하나 던져주지 못했다. 진성그룹은 비열한 수단 따위를 쓸 필요조차 없었다. 그저 혜성가의 산소 호흡기를 조용히 끊어버리는 것만으로도 그를 숨막혀 죽게 하기에 충분했다. 진눈깨비 섞인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찢어진 셔츠 자락을 꽉 쥐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귀신처럼 그는 감각이 사라진 두 다리를 질질 끌며 가평에 위치한 진성그룹의 비밀저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도심 외곽에서 그 산속 저택까지는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끔찍한 거리였다. 그에겐 차를 탈 돈이 없었다. 오직 두 발로 그 거리를 잴 수밖에 없었다.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지고 발가락에서 핏물이 배어나와 눈밭 위에 눈부시게 붉은 핏자국을 남겼다. 3일 밤낮 동안 도윤은 거대한 진성저택 철문 앞에 집 없는 들개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감히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했다. 그저 얼어붙은 쇠창살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꿰치며 텅 빈 애원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서진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진아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핏물 섞인 빗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다. 배고픔, 추위, 그리고 고열이 끊임없이 그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감히 쓰러지지 못했다. 그가 스스로 밀어냈던 여자를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겠다는 집착이 그의 유일한 동력이었다. 4일째 되던 아침, 기계의 묵직한 소리와 함께 마침내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도윤의 텅 빈 동공에서 환희의 빛이 터져나왔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두 다리가 너무 얼어붙어 진흙투성이의 눈밭 위로 무겁게 고꾸라졌다. 걸어 나온 사람은 진아가 아니었다. 어두운 외투를 입은 진성가의 새 오빠가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서서 저택 안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빛을 가로막고 있었다. 장남 태준이 바닥에 널브러진 진흙 덩어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칠흑 같은 동공에는 경멸조차 없었다. 오직 투명 인간을 보는 듯한 절대적인 무관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 대표님, 큰오빠, 제발 진아를 보게 해주십시오. 도윤이 물에 빠진 사람이 동아줄을 잡듯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태준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다. 경호원이 즉각 앞으로 나서 묵직한 전투 부츠로 도윤의 손을 바닥에 무자비하게 짓뭉갰다. 그 호칭 입에 올리지 마. 내 동생이 역겨워하니까. 태준의 어조는 평탄했지만 뼛속까지 시린 서리가 묻어났다. 강도윤, 넌 3일 동안 여기 무릎을 꿇고 있었지. 스스로의 비참함에 도취되기라도 한 거냐? 네가 불쌍한 척하면 우리가 동정심이라도 베풀 줄 알았나? 지훈이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법원 판결문 서류를 도윤의 면전에 집어던졌다. 한유라의 재판 선고가 오늘 났어. 징역 15년. 법정에서 그 여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네 지시로 돈을 빼돌린 것뿐이라며
모든 죄를 네게 덮어 씌웠지. 강도윤, 네가 반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고결한 진짜 사랑이 판사 앞에서 개만도 못한 꼴로 지저대더군. 도윤은 몸을 덜덜 떨며 판결문에 시선을 박았다.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찢기듯 흘러나왔다. 진아가 지난 3일 동안 뭘 했는지 아나? 셋째, 도영이 무심하게 말했다. 국내 대형 투자사 합병 설명회를 주도하고 하은이가 다닐 최고급 학교를 알아보고 청담동에서 방금 도착한 최고급 맞춤 의상을 입어봤지. 단 한 번도, 아주 단 1초도 강도윤이라는 개자식이 대문 밖에 무릎 꿇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 그 말은 어떤 물리적인 폭행보다도 치명적이었다. 도윤은 줄곧 진아가 뼛속 깊이 자신을 증오해서 진성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자신을 부숴버린 거라 착각했다. 증오가 있다는 건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완벽하게 깨달았다. 패조선수에서 진아가 모든 계산이 끝났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정말로 청산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껍질째 벗겨낸 다음 자신의 인생에서 그를 한 줌의 먼지처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적이 될 자격조차 없었다. 꺼져. 태준이 몸을 돌렸다. 그에게 2번 시선을 주는 것조차 시간 낭비였다. 내일 아침 이 산길에서 내 그림자가 단 1cm라도 보인다면 내일 서울 외곽 교통사고 사망자 명단에 무명씨 하나가 추가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대문이 다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도윤은 눈밭에 쓰러진 채 높은 담장을 넘어 저택 본체의 거대한 통유리 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리는 눈 사이로 2층 발코니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이 희미하게 보였다. 진아는 부드러운 양모 실내복을 입고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은 채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전통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대문 쪽을 아주 잠깐 스쳤다. 마치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듯 고요하고 파동 없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0.5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몸을 돌려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단 한 번의 무관심한 눈길이 도윤의 핏줄 속에 남은 마지막 온기, 한 방울마저 완벽하게 말려버렸다.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피를 토하듯 오열했다. 두 손으로 진흙 바닥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고 손톱이 뒤집혀 부러졌다. 지독한 회한이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그의 영혼을 산채로 도려냈다. 그는 원래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가장 완벽한 가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산산조각 내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1년 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남산 최고급 특급 호텔의 최고층 연회장. 화려한 수정 유리 등이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연회장은 값비싼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과실주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고 여의도 금융계의 최상위 포식자들과 굴지의 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푸른빛의 최고급 수제 야회복을 입고 있었다. 투명한 잔을 든 채 기업 임원들에 둘러싸여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내 왼손 약지에는 한때 그 낡은 은반지가 남겼던 흉터는 시간의 흐름 속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고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보석 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서 대표님, 대표님이 주도하신 국내 최대 신재생 에너지 기업 합병건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공매도 세력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진성그룹의 투자 자산을 2배나 확장하셨으니까요. 대형 투자사의 최고 경영자가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그의 잔에 내 잔을 부딪혔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시장의 흐름을 따랐을 뿐인걸요. 편안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임원들의 화제가 우연히 여의도 재계의 최근 과거사로 넘어갔다. 그러고 보니 정말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 한때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해성기업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으니 말입니다. 한 재벌가 총수가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에 제가 구로동 재개발 구역 쪽을 지나갔는데 글쎄 그 오만하던 강도윤 대표와 똑같이 생긴 일용직 노동자가 쓰레기 봉투를 나르고 있더군요. 연대 보증 빚만 수조 원을 짊어지고 있다죠? 사치품 소비는 법적으로 금지됐고 빚쟁이들한테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고 다닌다더군요. 얼마 전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들개랑 음식을 두고 싸우는 바람에 물려서 병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쓰레기 나르는 일조차 아무도 안 시켜준다고 하던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벼운 탄식이 흘렀고 그 이야기는 이내 흔한 식후 뒷이야기로 소모되었다. 서 대표님은 여의도에 오래 계셨으니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재벌 총수가 고개를 돌려 내게 물었다. 나는 손에 든 잔을 가볍게 돌렸다. 옅은 황금빛 맑은 과실주가 유리에 부딪혀 파편화된 빛을 굴절시켰다. 뇌리에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던 가죽 채찍의 찰나,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바락 같은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이미지들은 마치 지난 세기의 오래된 흑백 무성 영화처럼 이미 모든 색채와 소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나는 잔을 단숨에 비우고 지나가던 직원의 은쟁반 위에 빈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았다. 내 붉은 입술이 평온하고 여유로운 호선을 그렸다. 전 쓰레기가 어떤 종착지에 도달하는지엔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요. 그때 내 등 뒤로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순백의 공주 원피스를 입은 6살 하은이가 요정나비처럼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와 내 품에 와락 안겼다. 아이의 이마는 티 없이 매끄러웠고 흉터 따위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의 두 눈에는 그 또래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구김없는 빛이 반짝였다. 엄마, 태준 삼촌이 이따 한강에서 불꽃놀이 보여준다고 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젖히며 자신의 기쁨을 간절히 나누려 했다. 나는 몸을 숙여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내 손가락이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빗어 넘겼고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래, 엄마랑 같이 보러 가자. 나는 딸을 품에 안은 채 몸을 돌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이어진 넓은 야외 공간으로 걸어 나갔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치며 수분과 진정한 자유의 향기를 실어왔다. 거대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어두운 강물을 찬란한 오색빛깔로 물들였다. 그날 밤 뼛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림자가 마침내 바람과 함께 완전히 흩어졌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